인류 문명의 위대한 여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여정, 그 장대한 서사시의 막이 오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가 처음 불을 피웠던 태고적 야영지에서부터 휘황찬란한 스크린이 밤을 밝히는 오늘날의 거대 도시에 이르기까지 그 길고 장대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지적 탐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제 함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작은 유랑 집단이 거대한 신전과 법전을 세우는 건설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문자, 화폐, 그리고 지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제국은 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대륙을 뛰어넘어 세상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여정은 최초의 농경이 시작된 강 유역에서 출발하여 가장 오래된 도시의 거리를 거닐고 무역과 이야기가 뒤섞이던 고대 시장의 소음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테네와 로마의 유적을 방문하고 실크로드의 카라반 숙소에 머물 것이며 바그다드와 팀북투의 도서관, 나일강과 인더스강 유역의 석조도시, 숲속 왕국과 섬나라의 항구, 그리고 중국과 일본, 안데스 산맥과 메소아메리카의 궁정에도 들를 것입니다. 새로운 대양을 가로지르는 돛, 종이에 잉크를 찍어내는 인쇄기,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과 쉼없이 돌아가는 공장, 국경을 새로 그린 수많은 전쟁, 그리고 인간의 삶을 재창조한 과학과 예술의 발전까지. 이 모든 거대한 흐름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일하고, 노래하고, 다투고, 희망하며 그들의 지식을 다음 세대로 꿋꿋이 전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문명의 이야기는 최초의 도시가 기름진 평야 위에 세워지기 훨씬 이전, 인간의 손길에 의해 첫 곡식이 길들여지기 훨씬 이전, 아득한 태초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텅 빈 듯 영원해 보이는 풍경, 바람이라는 끌이 고대의 호수 바닥에서 먼지를 깎아내고 태양이 화산 언덕에 거친 빛을 던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한석기 장인이 돌덩어리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돌을 내리쳐 바위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길어냈고 그 자리에는 반짝이는 돌 조각들만이 남아 수십만 년 동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물관 서랍 속에서 바로 그 돌 조각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느껴보십시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미 계획하고 가르치고 상상할 수 있었던 한 제작자의 마음을 말입니다. 우리 인류라는 종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펼쳐집니다. 이 대륙은 단 하나의 발상지가 아니라 여러 인류의 요람들이 모자이크처럼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이 광활한 대지 곳곳에서 우리는 고대 인류의 얼굴과 도구, 화덕과 안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스스로를 발명해 나간 한 종족의 증거들입니다. 북아프리카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뼈는 높은 이마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얼굴을 가진 두개골을 보여줍니다. 훨씬 동쪽, 지구 자체가 창조의 활동으로 분주한 대지구대에서는 20만 년 이상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강 퇴적물 속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포 속 유전적 시계와 흩어져 있는 화석 유적지의 증거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약 30만 년 전 언어와 협력, 그리고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졌던 존재, 스스로를 인간이라 부르게 될 그 생명체가 아프리카에 나타나 자신의 정신이 가진 가능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신에는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등장하기 100만 년도 더 전부터 초기 인류는 돌을 운반하고 날카롭게 다듬어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고대 범람원에서는 조각가의 비전처럼 우아한 눈물방울 모양의 주먹도끼를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 아프리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의 전곡리에서도 수십만 년 전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듯 이는 영리하고 인내심 있는 손길이 만들어낸 전 지구적 유산입니다. 부싯돌을 깨는 기술은 머릿속에 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 광물을 통해 힘이 전달되는 방식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실패의 가장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습관을 요구합니다. 만들고 개선하는 이 습관은 호모 속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지붕도 분필도 없는 교실이었지만 그곳에서 배운 훈련은 훗날 땅을 갈고 벽을 세우고 배를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역사에 등장하며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모닥불은 하루의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에게 움직이는 태양을 선사했고 대화와 식사를 위한 중심이 되었으며 밤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맹수의 눈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원이 되었습니다. 음식 자체도 변했습니다. 요리는 뿌리와 씨앗을 부드럽게 만들고 고기를 더 안전하고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 굶주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열기는 우리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그 에너지는 성장하고 싶어 안달이 난 또 다른 기관, 바로 뇌로 향했습니다. 그 초기 야영지의 모습은 그들이 남긴 재와 뼈를 통해 어렴풋이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마음으로 외운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와 창, 땅 파는 막대기, 바구니, 그리고 지난 공공했던 시기에 혹독한 교훈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바람막이나 동굴에서 잠을 잤고 덩이줄기와 씨앗, 꿀을 채집했습니다. 그들은 늙은이를 돌보고 부상자를 간호했는데 이는 사랑과 인내를 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언어와 같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억해야 할 조리법, 들려줄 이야기, 나눌 농담과 방향이 있습니다. 묘사해야 할 계획이 있고 아이들이 언젠가 바위 아래 숨겨진 물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생생하게 간직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상징적 사고에 대한 가장 오래된 명확한 단서는 작지만 완고합니다. 아프리카 남부 해안의 한 동굴에서 사람들은 황토 조각을 모아 가루로 만들어 물건이나 아마도 피부에 표시를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 황토 조각에는 규칙과 의도를 가진 격자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굿을 목걸이는 창이 아닙니다. 배를 채워주지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슬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만든 것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은 훗날 모든 벽화, 모든 법전, 모든 도서관의 조상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변덕스러운 기후는 혁신을 강요했습니다. 풍요와 결핍의 리듬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탐험하고 이전에는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곳까지 해안선이나 강을 따라가도록 부추겼습니다. 그 변화의 압력 속에서 우리 이야기의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들딸들이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정은 정복의 행군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오고 간 실험가들의 작은 물결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로 그리고 인도양 연안으로 가족들은 동쪽과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유전자와 이야기, 기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종이 다른 종들을 만난 것입니다. 유럽과 서아시아는 오랫동안 네안데르탈인이라 불리는 다른 종류의 인간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의 방랑하는 가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항상 싸우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류하고 협력하고 다투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증거는 아프리카를 벗어난 많은 현생 인류의 염색체 속에 기록되어 그 만남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기원전 4만 5천 년 전 인류는 유럽에 들어섰습니다. 동굴은 기억의 대성당이 되었습니다. 석회암 벽과 둥근 천장의 예술가들은 손주위에 안료를 불어 그림자를 남겼고 숨쉬는 듯한 선으로 말을 그렸으며 그들의 자손은 결코 볼 수 없을 사자와 콧불소를 그렸습니다. 햇불에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그려진 동물 무리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들을 공동의 과거와 정체성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행위였습니다. 최초의 석조사원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에 인간은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 스스로를 확장하는 장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더 동쪽에서는 그 시대 가장 대담한 여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호주에 도달하기 위해 초기 인류는 결코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것은 협력과 계획, 그리고 수평선 너머에 있는 것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원전 6만 5천 년 전, 호주에는 이미 돌도구를 만들고 바위 그늘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더 늦게 인류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북단을 잇는 광활한 육교, 베링기아가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은 사냥감을 따라 이 관문으로 들어와 얼음이 물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을 때 어떤 이들은 태평양 연안을 따라 남아있고 다른 이들은 내륙으로 들어가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인간은 전략을 조정했지만 익숙한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친족 중심의 소규모 집단은 지식과 보살핌으로 자신들의 영토라 여겼던 곳을 부드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장소에 이름을 붙이고 만남의 장에서 선물을 교환하며 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엮어주는 혼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초기 역사의 어려운 주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인간의 불길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곳에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땅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변화가 미묘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혹독했습니다.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거대한 동물들이 인류가 도착한 직후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기후변화도 큰 역할을 했지만 사람들의 등장이 새로운 사냥 압력과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우리 유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수렵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팔의 길이를 늘려 투창에 무서운 속도를 더해주는 투창기를 발명했습니다. 덫을 놓고 동굴대를 절벽으로 몰았으며 교묘하게 돌을 놓아 동물들을 유인하는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초기 시대에도 교역은 놀라운 거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먼 화산에서 온 흑요석이 엉뚱한 해안에서 발견되고 따뜻한 바다의 조개 껍데기가 내륙 깊숙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지식 자체도 교역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창끝을 자루에 단단히 고정하는 매듭법은 고급 모피만큼이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인류 이야기의 이 첫 장은 이미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습관과 기술의 집합으로 마무리됩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나 대륙을 채운 사람들은 현대인의 눈에도 익숙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에 따라 야영지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하게 음식을 나누었으며 스트레스와 결핍 속에서 집단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무력한 아이들을 돌보았는데 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의존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혁신하고 모방하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훗날 도시의 성벽을 세우고 시장을 열 때 다시 나타날 공동체의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지구는 불균등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빙하가 물러나고 해안선이 내륙으로 밀려왔습니다. 초원은 번성했고 숲은 툰드라였던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연히 혹은 오래되고 끈기 있는 호기심으로 사람들은 야생곡물의 씨앗을 야영지 근처에 뿌렸고 돌아와서 더 많은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저장하고 더 튼튼한 거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조건의 결정적인 변화, 즉 농업혁명의 서곡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빠르지도 간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오래된 두려움에 답했지만 새로운 두려움의 합창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그 시도를 할 기회를 주었던 예측과 협력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도시들은 물이 땅 위에 꾸준한 문자를 새기는 곳에서 솟아났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인더스강, 그리고 황허강 유역에서 공동체들은 강이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계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는 이 변화의 가장 초기 모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르크라는 도시에서는 인류 최초의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문자는 서정시가 아닌 양과 맥주, 벽돌 배급량을 기록하는 장부 기록으로 태어났습니다. 갈대 천필이 부드러운 점토판을 파고들었고 서기는 그것을 햇볕에 말려 선반에 쌓아 올리며 관료제를 발명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또한 60진법을 발전시켰는데 우리가 시간을 분으로 나누고 원을 도로 나누는 것은 그들의 사무실과 작업장에서 울려 퍼진 먼 메아리입니다.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은 돌에 법전을 새겼습니다. 그 처벌의 수위는 혹독했지만 결과와 선례의 가치를 이해했던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쪽에서는 나일강이 매년 예측 가능한 홍수로 비옥한 토사를 선물했습니다. 이 믿음직한 시계는 이집트 문명 전체의 리듬을 설정했습니다. 파라오는 신과 홍수, 그리고 밭을 가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이자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개념은 마아트였습니다. 균형, 정의, 올바른 질서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파라오가 유지해야 할 과업이었습니다. 기자 고원의 피라미드는 노예의 노동이 아닌 영원을 약속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징집된 노동력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동쪽의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다른 도시 실어미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신전이나 왕의 기념비 대신 잘 짜인 도시 계획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거리는 직각으로 교차하고 벽돌은 엄격한 비율을 유지하며 집집마다 연결된 배수시설은 위생을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아 이 문명은 우리에게 매혹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황허강 유역에서는 또 다른 리듬이 들립니다. 이 강은 다른 어떤 강보다 많은 토사를 실어 나르며 경고 없이 물길을 바꾸는 예측 불가능한 힘을 가졌습니다. 초기 농부들에게 도전은 관계뿐만 아니라 이 변덕스러운 강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수는 통치자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왕조 시대에는 정교한 청동제기가 만들어졌고 소의 어깨뼈나 거북의 등껍질에 질문을 새기고 불에 달구어 갈라지는 모양으로 점을 쳤습니다. 이 갑골문은 훗날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이 될 한자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이 네 개의 강변 문명은 뚜렷한 차이점과 함께 가족 같은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모두 농부들의 규칙적인 노동과 저장된 잉여 식량에 의존했습니다.
모두 무리 훈련 없이는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두 개인의 권위를 지속적인 제도로 바꾸는 관직과 칭호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설득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도시의 삶은 낯선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들며 인간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거리는 만남을 강요하고 시장은 신뢰를 보상하며 법은 피를 흘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에서 자라났습니다. 도시는 낯선 사람과의 협력이 규칙과 식량이 신뢰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는 교실이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부터 세계는 더 큰 구조로 엮이기 시작했고 동시에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축의 시대라 부릅니다. 이란 고원에서는 키루스 대왕이 관용과 조직의 천재성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후계자 다리우스는 제국을 총독이 다스리는 사트라피로 나누고 왕의 눈과 귀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했으며 왕의 길을 닦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서쪽의 바위투성이 해안과 섬들에서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다른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테네는 시민들에게 공적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의 의무로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추첨으로 관직을 정하고 모든 시민이 민회에서 동료들을 설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비극 작가들은 오만이 법을 넘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고 역사가들은 신에게 모든 것을 돌리지 않고 전쟁에 대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은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를 융합시킨 헬레니즘 세계를 탄생시켰고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고대 세계의 모든 지식을 한 지붕 아래 모으려 했습니다. 겐지스 평원에서는 철제 도구가 숲을 개간하고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논을 열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사상이 싹 텄습니다. 한 왕자는 호화로운 삶 너머에 있는 보편적인 고통을 보고 갈망과 슬픔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인 불교는 무역로를 따라 스리랑카와 중앙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곧이어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대왕은 잔혹한 전쟁 후 참여하며 정복이 아닌 자비의 윤리를 전파하는 것을 제국의 목표로 삼는 통치의 도덕적 어휘를 바꾸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랜 혼란기였던 춘추전국 시대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공자는 가족과 개인의 덕에서 시작하는 질서를 가르쳤고 다른 이들은 법과 처벌의 명확성을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진나라가 이 모든 논쟁을 무력으로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시황제는 문자, 도량형, 수레바퀴 폭을 통일하고 흉노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연결했으며 훗날 동아시아 여러 왕조가 따르게 될 중앙집권적 통치 모델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왕조는 짧았지만 그가 만든 제도의 틀은 한 왕조에 의해 계승되고 다듬어졌습니다. 서쪽의 로마가 법률과 군단으로 제국을 엮었다면 동쪽의 한나라는 유교적 이념과 고도로 발달된 관료 시스템으로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두 제국은 직접 만난 적은 거의 없지만 사막과 산맥을 가로지르는 비단길을 통해 서로를 느꼈습니다. 실크, 유리, 향신료뿐만 아니라 종교, 기술, 그리고 질병까지도 이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로마는 공화정의 오랜 내전을 끝내고 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를 복구자로 칭하며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열었습니다. 2세기 동안 지중해 세계는 전례 없는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잘 닦인 도로망, 도시를 가로지르는 수도교, 그리고 정교한 법체계는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은 노예제와 속주의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제국을 하나로 묶었던 바로 그 길은 전염병 또한 빠르게 퍼뜨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는 로마에 필적하는 규모와 행정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사마관료를 양성했고
소금과 철을 전매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했으며 역사 기록의 가치를 깊이 인식했습니다. 궁정에서는 재지술이 발명되어 지식의 전파 방식을 영원히 바꾸었고 지진계와 같은 과학적 발명품도 등장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유교와 한자 문화의 기틀이 바로 이 시기에 다져졌습니다. 그러나 두 제국 모두 내부의 모순과 외부의 압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3세기의 군인 황제들이 난립하는 혼란을 겪었고 결국 제국은 동과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한나라도 환관과 외척의 다툼, 그리고 황건적의 난과 같은 농민 반란으로 쇠락하여 우리에게도 익숙한 삼국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신앙이 뿌리내렸습니다. 로마 제국 서부에서는 게르만족이 세운 여러 왕국들이 난립하는 동안 기독교는 낡은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비잔티움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의 견고한 성벽 뒤에서 로마의 유산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며 1000년을 더 버텼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성 소피아 대성당을 짓고 로마법을 집대성했지만 역병의 창궐로 제국의 기운은 꺾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분열기 동안 불교가 깊이 뿌리내렸고 북방 유목민족과 한족의 문화가 융합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굽타 왕조가 학문과 예술의 황금기를 열어 영의 개념을 포함한 수학의 발전과 산스크리트 문학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중앙멕시코의 테오티우아칸, 마야 저지대의 도시들, 페루 해안의 문화들이 유라시아와는 독립적으로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세기 초 로마와 페르시아라는 두 늙은 제국이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을 때 아라비아 사막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메시지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후 한 세대도 안 되어 다마스쿠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를 휩쓸었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와 그 뒤를 이은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에 지혜의 집을 세워 고대 그리스와 인도의 지식을 아랍어로 번역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연금술이 화학으로, 점성술이 천문학으로 발전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와 대수학의 기초가 다져진 이슬람의 황금기였습니다. 서유럽에서는 프랑크 왕국의 사르마뉴가 옛 서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지만 그의 제국은 곧 분열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바이킹이라 불리는 북방의 뱃사람들이 유럽의 해안과 강을 따라 나타나 공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오랜 분열을 끝내고 대운하를 건설하여 남북을 경제적으로 연결했고 그 뒤를 이은 당나라는 국제적인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수도 장안은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지로서 세계 각지에서 온 상인, 유학생, 승려들로 붐비는 코스모폴리탄 도시였습니다. 신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당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문화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이처럼 고전 제국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신앙과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세계는 여러 문명권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슬람 세계, 비잔티움, 라틴 서유럽, 그리고 동아시아는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의 길을 통해 끊임없이 교류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너진 제국의 폐허 위에서 인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다시 엮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우리가 따르는 법, 우리가 믿는 가치,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 장대한 여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문명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 의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